접근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객토 및 차단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원래 땅 위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흙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래쪽에 그 짠 기운을 물리적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물리적 격리, 이게 핵심 원리예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염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식물 뿌리가 활동하는 영역, 그러니까 근본부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예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이걸 위해서 땅속 염분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막는 차단층이라는 걸 설치하고요. 그 위에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깨끗하고 비옥한 새흙, 객토라고 부르는데 이걸 충분히 깊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네. 목표는 결국 그거죠. 염분 걱정 없고 또 물 빠짐도 좋은 아주 이상적인 뿌리 환경을 인공적으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차단층이 정말 핵심일 텐데요. 그 소금기가 올라오는 걸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뭐 자갈이라든지 방수 시트 같은 것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이게 하나의 재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우선 굵은 자갈이나 깬돌, 이걸 이제 쇠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까는 경우가 많아요. 쇠석이요? 네, 이 굵은 입자들 사이에 공간이 넓잖아요. 이 넓은 틈이 물 분자가 서로 막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그 모세관 현상, 이걸 효과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좁은 틈에서 물이 잘 올라오는데 굵은 자갈 사이는 틈이 너무 크니까 물이 올라오기 어려운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라고 하는데 이런 방수 재질의 차수 시트, 다른 말로 지오 멤브레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물이 통과하는 걸 그냥 완벽하게 막는 방수층이에요. 네, 비닐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부직포. 이건 지오 텍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위쪽 흙이나 아래쪽 흙이 이 쇠석층이나 다음에 설명드릴 배수층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능을 막는 걸 방지하는 그런 분리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오래도록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게 바닥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줬을 때 그 위에 쌓은 흙에 물이 고여서 오히려 식물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배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인공적인 바닥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길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객토층 전체가 물웅덩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차단층 위나 아니면 그 내부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린 관, 유공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묻어서 넘치는 물을 모아서 바깥으로 빼내는 맹암거 시스템 같은 아주 적극적인 배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아, 관을 묻어서 물을 빼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물이 자연스럽게 그 배수관 쪽으로 흘러가도록 식재집안 전체에 약간의 경사, 보통 한 2% 이상의 구배를 주어서 설계를 합니다. 뭐 시간당 최대 강우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배수 용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맨 위층, 식물이 실제로 자라는 객토층 이야기인데요.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서 쌓는다고 했는데 이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 흙이나 막 가져다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식물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랑 양분을 제공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가져오는 흙이 이게 비용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 표면에 있는 좋은 흙, 표통 알고요? 깊은 곳에 있는 양분도 좀 부족하고 구조도 별로 안 좋은 흙, 이걸 심토라고 하는데 이런 심토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아, 속흙이군요. 네. 이런 심토는 반드시 퇴비 같은 유기물이나 필요한 비료를 충분히 넣어서 토양의 비옥도라든지 물리적인 구조를 개선해 줘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래랑 점토가 적절히 섞여서 물빠짐도 좋고 공기도 잘 통하는 사질 양토가 좋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흙의 깊이, 이걸 유효토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심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나무, 교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깊게 뻗어야 하니까 1.2m 이상. 꽤 깊네요. 네, 작은 나무나 관목은 그거보다는 좀 얕게. 그리고 잔디나 지피식물 같은 경우는 한 30cm 정도 깊이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결국 식물에 맞는 충분한 뿌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군요. 이 객토 및 차단 공법, 확실하게 염분을 막고 빨리 식물을 심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염분 농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도 쓸 수 있다니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반면에 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소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속도죠. 염분 차단 효과가 매우 높고 예측 가능하고요. 또 기반 조성 끝나면 바로 식재가 가능하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유리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같은 대규모 사업에 적용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우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대량의 흙, 자갈, 차수 시트 같은 자재 구매 비용이랑 이걸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좀 역설적인데요. 염분 상승을 막으려고 설치한 그 차단층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하수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객토층은 오로지 비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물을 주는 것, 관수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뭄 때는 식물이 매우 쉽게 마르는 인위적인 건조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이건 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물 공급이 끊기면 바로 타격이 오겠군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의 토양 자원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물주기나 비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약점을 가집니다. 결국 확실함과 속도를 얻는 대신에 높은 비용과
가뭄 취약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문제를 좀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효과만큼이나 대가도 따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토 개량 및 재염 공법. 이건 첫 번째 방법과는 좀 정반대로 원래 있던 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자는 그런 접근법인데요.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흙을 개량하고 재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법의 핵심은 기존 매립토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데 있어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학적으로 토양의 염분 농도, 보통 EC 값으로 측정하는데요. 이거랑 특히 해로운 나트륨 이온의 비율, 이건 ESP 값으로 보는데 이걸 식물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겁니다. 염분을 빼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물리적으로 흙 입자들이 서로 뭉쳐서 덩어리를 이루는 구조, 떼알 구조 또는 입단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걸 발달시켜서 물빠짐이나 공기순환을 좋게 하고 동시에 유기물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흙을 좀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흙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처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석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석고가 어떻게 그 짠 흙을 변화시키는 건가요? 네, 석고, 그러니까 황산 칼슘 CaSO4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짠 토양,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토양에 석고를 뿌리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네. 첫째, 석고에서 녹아나온 칼슘이온 CA2+가 흙의 아주 미세한 점토 입자 표면에 붙어있던 나트륨이온 Na+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일종의 자리 바꾸기가 일어나는 거죠. 아, 치환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점토에서 떨어져 나온 나트륨이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황산 나트륨 Na2SO4 형태로 바뀌게 돼요. 둘째는요, 나트륨 대신 점토 입자에 붙은 팔슘이온은 양전하를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전하를 띤 여러 개의 미세한 점토 입자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뭉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뭉치게 한다고요? 네, 이 덕분에 막 흩어져 있던 미세 입자들이 모여서 더 큰 덩어리, 즉 떼알 또는 입단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흙의 구조가 개선되면 입자들 사이에 좀 굵은 틈이 많아져서 물과 공기가 훨씬 잘 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 빠짐, 즉 투수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 때문에 높아진 토양 pH를 낮추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석고 처리로 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만들고 동시에 흙의 물 빠짐도 좋게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걸 이제 씻어내는 거겠네요. 세척 또는 영어로 리칭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 그러니까 담수를 뿌려서 흙 속에 녹아있는 염분, 주로 아까 말씀드린 황산 나트륨이죠. 이걸 식물 뿌리가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씻어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빗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지만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네, 바로 배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물로 염분을 아래로 씻어낸다고 해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오려나요? 그렇죠. 씻겨 내려간 염분이 아래쪽에 계속 쌓여 있다가 날씨가 건조해지면 모세관 형상을 통해서 다시 스멀스멀 표면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재염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노력이 그냥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헛수고가 되는 거네요. 네. 따라서 이 공법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맹암과 같은 효과적인 심층 배수 시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 공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염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점이네요. 그럼 화학적 처리와 세척 외에 또 필요한 작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장기적인 토양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적, 생물학적 개량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퇴비나 잘 부숙된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유기물은 흙이 물과 양분을 더 잘 간직하게 해주고요. 보수력, 보비력 향상,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고 아까 석고가 만들어준 떼알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또 땅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에는 땅을 좀 깊게 갈아엎거나 깊이 가리, 딱딱한 층을 부수는 작업, 심토 파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투입한 석고나 유기물이 흙이랑 잘 섞이도록 하는 기계적인 경운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비로소 그 척박한 매립토가 건강한 토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존토 개량 및 재형 공법 들어보니 현장의 흙을 재활용하니까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염화 위험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장단점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 토양을 재활용하니까 외부에서 흙이나 골재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요. 자원순환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성공적으로 개량이 되면 인공적인 차수층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땅속 깊은 곳의 지하수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폭이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 주는 부담, 관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장기적으로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우선 재염 과정 자체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토양 조건이나 기후에 따라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녹화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또 염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깨끗한 물, 담수가 필요한데 이걸 확보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물류 문제도 상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가장 큰 취약점은 역시 재염화의 위험입니다.
아, 그 제염화요? 네, 배수 시스템이 좀 부실하거나 지하 수위가 높으면 언제든지 염분이 다시 표층으로 올라와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을 얻는 대신에 시간과 제염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접근법, 통합생물 구조적 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앞선 두 방법의 요소들을 좀 합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접근법은 앞서 살펴본 격리, 즉 제1방법과 개량, 제2방법의 장점은 취하면서 단점은 좀 보완하려는 보다 진보된 융합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흙을 덮거나 기존 흙을 개량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지 전체의 지형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구조적 요소와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목표는 더욱 우수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그런 식물 생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로 사구 및 사주법이라는 것이 소개되었네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네, 이건 땅을 평평하게 조성하는 대신에요. 의도적으로 높낮이가 있는 지형을 만드는 토목공학적인 기법입니다. 마치 해안가에 있는 모래언덕, 사구랑 그 사이에 낮은 물길, 사주처럼요. 아, 자연 지형을 모방하는 거네요. 네, 흙을 높게 쌓아 올려서 식물을 심는 공간인 사구를 만들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낮고 물이 잘 빠져나가는 길 역할을 하는 사주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게 만든 사구 부분은 식물에게 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고 두꺼운 토양층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보다 높으니까 물이 고일 염려 없이 배수가 매우 잘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아하, 땅 모양 자체를 바꿔서 식물에게 좋은 자리도 만들어주고 물 빠지는 길도 동시에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럼 이 사구 및 사주법의 장점과 함께 또 고려해야 할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역시 염분 관리와 배수 문제를 이 지형 설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선 높게 솟은 사구 지역은 배수가 잘 되는 만큼 자체적인 수분 보유 능력이 부족하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제1방법에서 언급했던 인위적 건조 스트레스와 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거기도 건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네, 또 일반적인 평탄화 작업보다는 훨씬 복잡한 설계와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이 공법 이름에 생물구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해주신 사구 및 사주법은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혹시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에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공법의 명칭 자체는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주로 이 사구 및 사주법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형 설계를 통한 해결책이 대표적인 예시로 좀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실제 적용할 때는 이 구조적인 기반 위에다가 토양 미생물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염분에 강한 내염성 식물을 선별적으로 심는다든지 하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효과를 높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공된 자료 내에서는 이 구조적 설계 자체가 핵심적인 차별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공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각 장단점과 특징이 아주 뚜렷한데요. 청취자분들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핵심적인 차이를 기억하기 쉽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세 가지 공법의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뭘 얻고 뭘 감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제1방법 객토 차단은 염분 제어의 확실성하고 속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높은 초기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 또 인위적 건조라는 가뭄 취약성을 대가로 치릅니다. 확실함을 돈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물 관리 위험으로 사는 셈이죠. 네. 둘째, 제2방법 개량 제염은 현장흙을 재활용하니까 비용 효율성하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염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염화라는 치명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얻는 대신에 시간과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제염화 위험이 크군요. 네. 셋째, 제3방법 통합은 최고의 성능과 회복력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의 복잡성이 높고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들 수 있어요. 또 사고 방식의 경우 건조 스트레스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만큼 복잡성과 비용이 따르는 접근법입니다. 정말 명쾌한 비교네요. 결국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빨리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도심 같은 곳이라면 제1방법을, 아주 넓은 생태 녹지를 장기적으로 조성한다면 제2방법을, 또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한다면 제3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방법이란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염분 농도라든지 토양 특성, 지하 수위, 배수 여건 같은 현장 조건들하고요. 또 프로젝트의 목표가 뭔지, 예를 들어 빠른 시각적 녹화가 중요한지 아니면 생태적 안정성이 중요한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지 등등 주어진 예산과 시간은 어떤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각 방법이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위헌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해 매립지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